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은 남아 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특히나 저희 집은 그게 더 심했는데 딸인 저를 선호라는 남자 이름까지 붙였을 정도였죠. 당연히 저는 그런 제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이름을 싫어했던 것은 저를 버린 친모가 지은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친모는 고작 5살 나이 저를 아버지 집 앞에 버리고 떠났죠. 아버지는 그런 친모를 매정하고 독한 여자라고 비난했고 저 역시도 똑같이 닮았다고 혐오했습니다. 심지어 그 후에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해서 아들을 낳는 바람에 저는 눈칫밥까지 먹어야 했죠.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가끔 하는 아버지와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 새엄마, 그 셋의 조합으로 저희 집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중학교 졸업 앨범도 구입하지 못할 정도였죠. 교복도 사주지 않아서 결국 담임 선생님이 사서 주셨고 제 낡은 신발은 비가 오는 날엔 물이 들어와 걸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존재하는 건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심부름꾼이었고요. 마냥 어리기만 했던 남동생 역시도 그 집안의 분위기에 맞춰서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자고 있는 제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놓거나 성질이 나면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죠. 한 번은 아버지의 재떨이를 남동생이 던져서 머리에 피가 나 놀라서 우는 제게 새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너랑은 10살도 넘게 차이 나는 어린애가 던지는 것도 못 피하니? 우리 애 놀란 거 안 보여? 애도 네가 맞은 줄 모르고 던진 거 아니야. 얼마나 놀랐겠어. 보이면 후딱 피하든가 아님 그 전에 물건을 치우던가 했어야지. 집에 있으면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저한테 일부러 던진 거예요. 저번에도 가위를 던져서 맞았고요. 애가 뭘 알아? 일부러? 일부러 던졌으면 왜 유독 너한테만 그러겠어? 관심을 좀 달라는 거잖아. 그러게 애랑 좀 놀아주고 하면 좀 좋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자 새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안아주고는 대답했죠. 피 떨어진 거랑 담뱃재랑 싹 닦아놔. 하여튼 저 울상, 진상. 찌긋찌긋하다 진짜.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친어머니를 증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고아원에 버리지 하는 그 정도의 원망이었지만요. 애초에 친어머니가 날 키워줄 거라는 혹은 버리지 말아달라는 말도 안 될 희망 따위는 없는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땐 할 수 있었다면 제 몸 안에 있는 피를 몽땅 빼서 아버지의 얼굴에 던지고 싶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친어머니의 소식을 알렸어요. 걔 집엔 나도 집안에 도움이 안 돼. 아들이 최고야. 걔 집은 몸에 뭐 바르고 치마 입고 다닌다고 돈이나 많이 들지 그저 밥만 축내는 존재가 확실해. 근데 남자 만나서 팔자 펴는 거 보면 나도 여자로 태어날 걸 그랬어. 서로 네 친엄마처럼 말이야. 제 엄마요? 엄마가 왜요? 재혼한단다. 그것 아주 끝장나는 부자놈 물었다고 하더라. 이래서 걔집 팔자가 뒤용박이라고 하는구나 싶어. 나 같은 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못 살 텐데 얼굴 반반하니 몸으로 밀어붙인 거야. 그럼 남자들이 당해낼 방법이 있냐고. 그러니까 선우 너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 공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결국 남는 건 돈이야 돈. 그러려면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바로 시집가서 우리 집에 뭐 좀 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아빠, 저희 엄마 어딨어요? 주소 있죠? 소식 들었다는 걸 보면 뭐가 있는 거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알려주세요. 아시니까 재혼 소식도 들으신 거겠죠?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 내가 뭘 안다고?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분명 아버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제게 절대로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며칠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탔죠. 결국 장롱 서랍 속에 있는 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주소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저를 버린 친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돈이 없어 버스를 한 번만 타고 한참을 걸어 그곳에 도착해서 무작정 그 앞을 지켰죠. 아버지 말처럼 끝장나는 부자가 사는 집처럼은 보이지 않았지만 꽤 좋은 집이긴 했어요. 확실한 건 돈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한 4시간은 밖에서 기다렸는데 한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죠. 어린 시절의 어머니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사진 속에 있던 어머니의 얼굴과 흡사해서 확신을 했어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마침 대문이 다시 열리더니 남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바보처럼 웃는 남자였죠. 내가 하면 되는데 이 무거운 걸 왜 들고 나가? 남편 뒀다가 어디에 쓰려고? 됐어요. 저 혼자도 충분해요. 이리 줘요. 싫어. 내가 할 거야.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주 가벼운 쓰레기만 허락할 테니까 나머진 나한테 맡겨주세요. 사모님은 들어가시고요. 그때 남자가 절 발견했는지 약간 놀라더니 다정하게 묻더군요. 학생, 혹시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어? 이 추운 날에 아까도 여기 있었잖아. 그치? 아까 주차하고 있는데 여기 있었던 그 학생 맞지? 저는 더듬거리며 거짓말을 했죠. 친구랑 여기서 보기로 했어요. 저기 위에 사는 친구요. 순간 저는 친어머니와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절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저 살짝 웃으면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긴 목도리를 풀어 제게 매줬습니다. 밖이 추워. 학생한테 딱이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그러다가 감기 들어요. 결혼할 남자 앞이라고 이미지 관리하며 착한 척, 따뜻한 척 웃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감사하다 하고 돌아서서 골목 끝에서 목도리를 풀어 신발로 지근지근 밟았죠. 오히려 속은 편했습니다. 사실 친어머니의 존재는 아버지와 새엄마 그리고 끔찍한 남동생이 있는 집에서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게 정확히 기억인지 망상인지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무척 추웠다는 것,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이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곳에서 어머니는 제게 자신의 커다란 털장갑을 끼워주고는 몇 번이나 절 끌어안았죠. 엄마,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잠시만 있어. 엄마가 어떻게든 너 데리러 올 거야. 엄마 어디가? 어디 가는데? 돈 벌러.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올 거야. 약속이야. 넌 그냥 건강하게 아프지만 말고 있어. 언제 오는데? 확실하게 말은 못해도 꼭 올 거야. 꼭. 약속해. 몇 번이나 그 꿈을 꿨고 저는 늘 울면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는 내내 더욱 괴로웠던 거죠. 하지만 재혼을 앞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봤을 때 그게 진짜가 아닌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혹시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서 아시나요?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이 판도라가 제우스로부터 받은 상자를 열었을 때 세상에 나쁜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거기서 나온 건 고통, 질병, 재난, 전쟁, 죽음과 같은 모든 종류의 악과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자 맨 마지막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죠. 보통은 모든 불행 뒤에 희망이 남아 있었다고 해석을 하지만 제가 겪은 일 때문에 저는 그 희망이 재앙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건 역시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간다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간 곳은 당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던 청소년 쉼터였어요. 그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죠. 그 이후로는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어딘가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살았죠. 그러다가 30대가 넘어서야 한 남자와 만나게 됐습니다. 중견기업의 회사원이었던 정태 씨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입을 다물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맞추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대견하네요. 선우 씨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선우라는 그 이름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 역시 굉장히 고생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혼하기 전엔 몰랐어요.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있었죠. 저희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저 반주라고 말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는 꽤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땐 심각성을 거의 못 느꼈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그 병증이 깊어졌어요. 산후 우울증이라서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죠. 집에 들어가면 아이는 울고 기저귀를 갈지 않아서 엉덩이엔 진물이 나오고. 정태 씨가 진짜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더구나 집안엔 바퀴벌레가 나올 정도로 더러웠으니 제가 쉬지를 못했죠. 우리 아들 이름이 진성이인데 진성이는 처음 입을 열었을 때도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먼저 했죠. 제가 출근하려고 하면 지금도 자지러지고요. 지금 아이가 몇 살인데요? 8살이요. 그 분리불안이라고 해야 하나? 아이가 크니까 더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혼하고서는 유치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엄마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구분을 하니까 더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자아가 형성되어 있고 싫고 좋은 걸 구분할 줄 아니까 진성이 입장에선 당연하겠죠. 하지만 솔직히 이게 언제까지일지 막막해요. 그럼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맡아주고 계세요. 얼마 만에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지. 제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 키우면서 연락조차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도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후회는 안 하죠. 제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요. 돈 버는 게 힘들 때도 저는 우리 진성이 사진을 보죠. 오로지 진성이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진성이가 부럽더군요.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그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태 씨의 아들인 진성이도 만나게 됐고요. 꽤 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진성이를 보자마자 어린 시절의 제가 떠올랐었습니다. 마치 온몸에 눈이 달린 것처럼 눈치를 많이 보던 저와 많이 닮아 있었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그렇게 눈치 보는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 아이가 저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고 딱 3년 만에 진성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정태 씨는 진심으로 신기해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좀 사는 느낌이 들어. 더구나 진성이가 저렇게 당신을 따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 늘 하루하루 전쟁이었는데 이젠 나한테 너무 의존도 하지 않고 독립적인 성향도 보여서 안심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랬을 것 같아. 아무래도 당신 혼자서는 많이 힘들었을 거고. 아무래도 그렇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매번 나만 죽어놨지. 왜 그런 말들 하잖아.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하면 부모 고생은 끝이다 이런 말. 근데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 이 짓을 성인이 될 때까지 하게 되겠다. 막막하고 뭐 그랬을 정도니까. 근데 산만했던 것도 저렇게 바뀌다니. 애가 차분하게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신기해. 남편은 고맙다며 제 손까지 잡고 눈시울을 붉혔죠. 실제로 저 역시도 초반엔 정말 힘들긴 했습니다.
털을 잔뜩 세운 고양이처럼 저는 경계했으니까요. 그래도 진심으로 잘해주니 아이는 점점 달라졌죠. 제가 진성이에게 했던 것은 그 나이에 필요했던 것을 줬을 뿐이었습니다. 적절한 관심과 사랑이었죠. 그런데 진성이가 제게 완전히 적응을 했을 무렵부터 다른 문제들이 하나둘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남편이었어요. 여보, 또 나가는 거야? 주말에 진성이랑 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방학이라서 숙제도 많고 여기저기 현장 체험 활동을 부모님과 하라고 하잖아. 당신이 해주라. 나도 그간 자유시간에 못 가진 거 알잖아.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보고 오랜만에 술도 한잔 할 수 있게 해줘. 응? 그래도 저번 달에도 저저번 달에도 계속 나갔잖아. 진성이는 아빠가 더 필요할 거야. 나도 어릴 때 그랬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신경을 좀 써주면 안 될까? 이미 약속을 잡은 걸 어쩌라고.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엔 좀 숨 좀 쉬게 해줘. 나도 스트레스 풀 곳은 있어야지 않겠어? 친구들이 나한텐 그런 존재라고. 그래, 일단 이번 주는 그렇게 해. 하지만 다음 주엔 꼭 진성이도 데리고 가. 알았지? 알았어.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대충 키워. 사내 자식한테 뭘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줘야 해? 적절하게 무관심하게도 하고. 순간적으로 그땐 기분이 나빴습니다. 꼭 아버지가 제게 계집이라고 하면서 하던 말을 남자 버전으로 다시 듣는 기분이었죠. 어릴 때 그런 말들을 들으며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을 들었다면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적당히 무관심하게 남자답게 대충 키워도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친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여자도 있었죠. 이름이 선우 씨라고 했나? 정말로 남자 이름 같긴 하네요. 저는 영옥이에요. 반가워요. 정태랑은 고등학교 동창이요. 앞으로 자주 종종 봐요. 네. 어머, 성격이 진짜 얌전하시네요. 정태가 어쩌다가 이렇게 반대의 성격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정태 예전엔 진짜 날아다녔거든요. 인기도 엄청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랬나요? 정태씨야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요. 좋긴 뭐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땐 선우씨 성격이 더 좋죠. 저 녀석 겉으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은 영. 제가 판단하면 선우씨가 더 아깝죠. 어떻게 선우씨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정태는 자기 조상한테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겠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심이니까요. 근데 선우씨는 가정주부로 있는 건가? 전업? 아무래도 그렇죠.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려고 몇 년 전에 일은 그만뒀어요. 제 말에 영옥씨는 입술을 삐쭉 내밀더군요. 그건 좀 그렇다. 요즘 세상에 혼자서 버는 사람이 어딨어요. 애는 다 컸는데 전적으로 돌봐서 무슨 서울대라도 보내게요? 그런 건 애들 공부에 진심인 사람들만 하는 거죠. 이제 슬슬 선우씨도 일을 해서 가정살림이 보탬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들어보니까 정태가 혼자 버는 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렵다고. 제가 이런 말 한 건 비밀?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영옥 씨는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유부녀였고 남편의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죠. 또 유일한 여성이라서 그런지 저에게도 굉장히 살가웠고요. 그런데 제게 취업을 하라는 걸 시작으로 저희 부부 생활까지 선을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다음날 찾아와서 이런 말도 했죠. 두 사람 좀 다퉜다면서요? 아이고, 왜 그랬어요? 싸움이라고는 전혀 못할 것 같았는데 보기보다 선우씨가 성격이 좀 있으시네.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일이 좀... 부부라는 게 그렇죠. 어머, 부부라고 다 그렇진 않아요. 전 남편이랑 친구처럼 잘 지내거든요. 서로 원하는 걸 알고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고 적당히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해야 할까?
제가 결혼에 대해선 더 선배니까 이 정도는 조언이라고 생각해줘요. 물론 정태한텐 비밀. 걔가 워낙에 선호씨 일은 끔찍하니까 눈치가 좀 보여서요. 저는 이 일로 남편과 다시 싸우게 됐습니다. 왜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고 뭐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 그냥 말이 나오다가 잘못 나왔겠지.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주말에 못 나가게 한 건 당신이야. 걔가 뭐 틀린 말 했어? 결혼하고 3년 이후로는 계속 나갔잖아. 약속까지 하고 매번 어긴 건 당신이고. 진성이 이제 다 컸어. 너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고. 내년이면 중학생이야, 중학생. 그런 시커먼 애랑 내가 왜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진성이도 머리 크고 나니까 나 불편해해. 당신은 여자라서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원래 그런 존재야. 당신은 당신이 못 받은 걸 해주고 싶어 하겠지만 적당히 하라는 거야. 애새끼가 버릇만 나빠진다고. 중학생은 어린애가 아니야? 그리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꾸만 눈치를 주니까 그러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적당히 좀 해. 막말로 진성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가 다 됐는데 이 정도면 친구들이랑 충분히 시간 즐긴 거 아니야? 가정이 왜 이렇게 소홀해? 아 진짜 유난이네 유난. 됐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나도 힘들다고. 회사 사정도 안 좋고 힘들단 말이야. 돈이 없다고.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고 답답했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 저 역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구하게 된 게 택배기사였고요. 이전처럼 온전히 아들에게만 신경 써줄 수는 없었지만 적당히 물량을 받아서 일을 하고 시간 분배가 가능했기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녹초가 되어도 제겐 저를 걱정해주는 진성이가 있었고요. 엄마, 다리 부은 것 같은데 봐봐. 내가 좀 주물러 줄게. 괜찮아. 너 팔 아파. 다리가 이렇게 부었는데 뭐가 괜찮아. 어디 다친 거 아니야? 근육이야. 운동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남들은 다 돈 주고 운동하는데 엄마는 돈 받고 운동하니까 얼마나 좋아? 월급 들어오면 우리 진성이 휴대폰 바꿔줄게. 됐어. 나 휴대폰 멀쩡해. 멀쩡한 걸 왜 바꿔? 아니야. 요즘 애들은 그런 폰 안 쓴다며. 아이폰이나 이런 거 쓴다고 들었어. 또 영웅 아줌마야?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그런 말 했지. 나 그 아줌마 싫어. 사실 이건 비밀인데 엄마도 싫어. 그래도 어쩌겠어. 이런 정보는 진짠데. 아무래도 나보다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요즘 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건 훤하게 알더라.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잖니. 그니까 앞으론 진성이 네가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직접 좀 말해줘. 그래야 영옥이 아줌마가 안 끼어들지. 알았지? 알았어. 근데 진짜 무리는 하지 마. 힘들잖아, 택배 일이라는 거. 인터넷 보니까 도둑들도 있고 그걸로 택배기사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던데. 만약 엄마한테 그러면 콱 소포를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려. 알았어? 아님 지금이라도 그만둬. 진성이는 약간 틱틱거리는 게 있긴 해도 남을 위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이 힘들어도 진성이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진성이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입학 선물로 신발과 아이폰, 노트북을 사줬죠. 하지만 진성이는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저와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건 물론이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했으니까요.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과 싸움을 벌여서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죠. 남편은 이를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걸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작작 좀 감싸라고 했지. 애새끼가 고분고분 말을 안 듣잖아.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예전엔 내 말이라면 엎드려서 죽는 신용도 하는 착한 애였어. 그게 착한 거야? 눈치 보는 거지? 내 기준에선 그게 착해. 그리고 적어도 지금처럼 말썽 피운 건 아니잖아. 당신이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아빠 무서운 것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고. 담배? 술?
이게 겨우 중학생애가 할 법한 짓이야? 거기다가 싸움까지 했다며? 그 돈은 또 어쩔 거야? 합의금까지 물어주게 생겼잖아. 이씨. 안 그래도 하락장애 죽겠는데. 이씨. 들어보니까 상대 아이가 우리 진성이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고. 남편은 제 말에 분노한 듯 소리를 꽥 질렀죠. 장난해? 요즘 애엄마들이 다 지 새끼 최고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감싸는 거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네. 때린 놈은 기어야지. 핑계가 왜 필요해? 솔직히 이딴 식으로 애 싸고 도는 이유가 뭐야? 애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말이 되는 소리래. 안 그럼 당신은 빠져있어. 내가 이 새끼 버릇 제대로 고쳐줄 테니까. 그날 남편은 자신이 이전에 쓰던 골프채까지 꺼내서 진성이를 때렸습니다. 제가 옆에서 말리고 아들은 울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진성이가 찾은 건 제가 아니라 영옥 씨였어요. 엄마, 지금 당장 영옥이 이모 좀 불러줘.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필요 없으니까 영옥이 이모 부르라고 당장. 엄마한테 왜 그래? 혹시 엄마가 너한테 뭐 실수라도 했니? 그냥 엄마 필요 없다고. 내가 뭘 하든 내 자유야. 그러니까 제발 참견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란 말이야.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그래, 알았어. 엄마가 영옥이 이모한테 연락해볼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진 모르겠더군요. 택배 일을 하면서 아이에게 시간을 이전처럼 많이 쏟지 못해서 그런 걸까? 그것도 아니면 사춘기라서 당연히 그럴 수 있나? 정말 내 교육 방식이 잘못인 건가? 혼자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해봤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말처럼 영옥 씨를 불렀어요. 어이없게도 화가 나서 물건을 때려 부수던 남편이 바로 진정이 됐고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울던 진성이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영옥 씨가 아들과 남편을 화해시킨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저는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어질러진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튀어서 결국은 대청소를 해야 했고요. 하다 보니 남편의 책상도 엉망이라 정리를 했죠. 몸을 움직이면 그나마 잡생각이 안 나서 이전보다 꼼꼼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남편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종이가 서랍 사이에 걸려있는지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종이를 억지로 뺐죠. 그 종이를 읽는 동시에 저는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구겨진 종이는 유언장이라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바로 아래 모든 재산은 사위에게 넘기겠습니다 라는 말과 지장까지 찍혀 있었죠. 거기에 더해 저희 친어머니 이름이 적힌 걸 보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그 일이 있기 2달 전에 저는 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전화를 받자마자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이상해서 물었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기요. 선원이? 맞는데 누구세요? 선호야, 엄마야. 엄마 기억하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어머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군요.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과 어느 병원에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뻔뻔하게 제게 병문안을 와달라는 말에 머리에서 불이 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때 아들과 남편이 함께 있었는데도 저는 나를 세우며 언성을 높였죠. 참 뻔뻔하기도 하시네요. 이제 죽을 날 다 돼서 날 찾아요? 한겨울에 날 그렇게 버리고 떠난 인간이? 왜요? 제가 그건 기억 못할 줄 알았나 봐요? 선우야, 그건 엄마가 미안해. 미안? 참 쉽다. 날 차라리 고아원에 버리지 그랬어요. 그 지옥 같은 곳에 버리고 가서 잠이 잘 오던가요?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순 있어요? 왜 연락했어요? 잘난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고 나 따윈 다 잊고 지낸 거 아닌가요? 엄마는 그게 아니야. 선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응? 들을 이유도 필요도 없네요. 내가 엄마가 돼보니 더 잘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매정하고 독한 여잔지. 자기 새끼한테도 그러는 인간이었으니 벌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췌장암 말기? 그게 당신한테 주어진 벌이니까 달게 받으세요. 앞으로 2번 다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요.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와달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니 오래 길게 아파하다가 죽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무슨 말을 해도 들을게. 욕을 해도 들어야지. 엄마는 괜찮아. 너한테 잘못한 거 엄마가 알아. 근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널 볼 수 없을까? 잘못을 빌고 싶어.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받고 싶고. 용서? 용서를 왜 받아요? 이래서 잘못한 인간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고 피해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가해자인 당신이 용서를 받겠다고? 진짜 소름 끼치네. 나한테 용서 맡겨놓은 것처럼 짓거리지 마시죠? 당신은 내 엄마 아니니까. 죽어도 내 엄마 아니라고! 내 엄마는 이미 그 겨울에 얼어 죽었으니까. 아셨어요? 제가 그날 그렇게 지르는 탓에 남편도 모든 걸 알게 됐는데 의외로 절 설득했어요. 그래도 가는 길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아? 그래도 낳아주신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해야 당신도 마음이 편해. 저는 남편의 설득에도 정색을 했습니다. 당신은 알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떤 수모를 겪으며 자랐는지. 알지. 낡은 신발 밑창에 구멍 나서 비만 오면 물이 들어왔고 교복도 사주지 않았고 급식비도 내지 않아서 매번 방송으로 이름이 호명됐다는 것도 다 들어서 알고는 있어. 근데 당장 장모님이 죽어간다고 연락을 한 거잖아. 당신을 찾는 거고. 장모? 왜 그 여자가 장모야?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혼자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제 와서 침몰하고 숟가락 얹는 꼴을 내가 봐야 해? 다른 건 당신 의견 최대한 따르겠지만 적어도 엄마 문제에선 그러지 마. 난 그 여자가 내 눈앞에서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릴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 2번은 하지 말라고. 그 뒤에도 뭐라고 더 싸우긴 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적진 않았습니다. 진성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 용서하는 법도 아이에게 가르치면 좋지 않냐. 대충 이런 내용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다는 정도가 전부고요. 당연히 저는 그 모든 설득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남편의 서랍 속에서 유언장을 발견하니 머리가 혼란스럽더군요. 때마침 제가 넋을 놓고 있을 때 아들 진성이가 들어왔고 아이의 상처를 봐준 후에 저는 서둘러서 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진 못하고 그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어쩌지? 하며 병원을 정처 없이 걷고 있을 때 휴게실에서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영옥 씨의 마른 듯 갈라지는 그런 웃음이었죠. 저는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고 숨을 죽여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목소리까지 들렸죠. 이제 죽어주기만 하면 끝이야. 근데 벌써 2달이나 흘렀는데 왜 이렇게 안 죽지? 슬슬 병원 오가는 것도 지치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대팡 놀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데. 근데 그 선호 그 여자 이야기 더 없어? 뭐 아는 거 없냐고. 할머니가 자꾸 의심을 하는 것 같아. 어제는 나한테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하는데 당황스러워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했다니까. 그 신발 그 이야기 말고 겨울에 버려졌다는 그 말은 뭐야? 무슨 나랑 약속을 한 걸 기억하냐고 묻던데 그건 또 뭐야? 들어보니 겨울에 친아빠 집 앞에 버리고 간 모양이더라. 그것도 5살에. 근데 그때 뭘 기억을 해? 그냥 기억 안 난다고 딱 버텨. 아내한텐 장모 소리도 못해서 못 물어보니까. 그래도 계속 의심을 하잖아. 근데 말이야. 이름이 선우가 뭐야, 선우가. 남자 이름도 아니고. 내가 그 여자인 척하면서 눈물 찍어내는 거 얼마나 힘들지 당신은 몰라. 불러도 적응을 못해서 돌아보지 않은 적도 있다니까. 대충 지어서 그런 건가? 뭐 남자아이를 낳을 생각이 지은 거겠지. 그 당시에 그런 집이 있었으니. 당신이 좀만 참아.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이제 저 여자 죽고 나한테 유산 넘기고 보험금까지 수령이를 바꾸면 끝이라고 끝. 그래도 나 진짜 머리 좋지 않아? 당신이 파산하고 통장이 압류됐다고 둘러대니까 그나마 나한테 재산 넘기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건 맞아. 아, 진짜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자기 딸도 구분을 못하면서 의심만 많아서. 그니까 마지막까지 연기 잘하라고. 만약 조금만 의심하면 성질 내. 원망하고 엄마라는 인간이 너무 미웠다. 아빠랑 새엄마가 나한테 한 짓은 상상도 못할 거다 이렇게. 알았어. 근데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어? 갑자기 그건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눈앞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내가 진성이 침몰하는 걸 모르잖아. 선우 그 여자도 머리가 멍청해. 죽어가는 지 엄마처럼. 이제 진성이도 다 컸고 문제는 없지 뭐. 영옥 씨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대꾸했죠. 당신 도대체 뭐라고 말했기에 진성이 그 새끼 요즘에 계속 사고를 쳐? 당신이 한 거지? 잠깐 그러다 말 거야. 지금은 내가 아니라 선우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고. 뭐라고 했는데? 설마 당신 사실대로 다 말했어? 알코올 중독증 치료 때문에 진성이 할머니한테 맡기고 떠난 것까지? 애 방치해서 경찰이 왔던 것도? 내가 미쳤어? 나한테 불리한 걸 왜 말해? 당신도 딱 기억해. 모든 건 선우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당신을 차지하려고 이 집에 들어왔다. 친엄마인 나를 밀어내고 당신에게 접근해서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알고 있어. 내가 진성이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랬더니 충격을 좀 받아서 삐뚤어진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고. 오, 머리 좋다. 하긴 뭐 악역은 늘 있어야 되니까. 그니까 당신도 말을 좀 맞춰. 그 여자랑 사이좋게 있지 말고. 유산만 받으면 갈라설 건데. 설마 그 여자랑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건 아니지? 미쳤어? 뭐 초반에 나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해. 당신이랑 정반대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안정감이 최고라고 하지만 난 적당히 내 결혼 생활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타입인 것 같아. 영옥이 당신처럼. 사고는 좀 쳤지만 재미는 있었잖아. 우리 결혼 생활. 여유롭게 돈 좀 있는 상태면 더 재밌겠지. 아우 미친. 변태냐? 긴장감은 무슨. 그래도 뭐 내 칭찬인 거 맞지? 그럼. 우리 영옥인 확실히 재미는 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무공 같은 매력. 낄낄 깔깔거리며 내뱉은 그들의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간 영옥이 그 여자가 저인 척 친어머니에게 접근해서 남편 앞으로 유산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죠. 더구나 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잃어버려서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진성이와 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재결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들이 병원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장 친어머니가 입원한 1인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절대로 울지 않겠다는 제 다짐이 무색하게 어머니의 얼굴은 해골처럼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바짝 갈라진 입술엔 생기가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도 또 못 알아보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을 때 어머니의 눈은 커졌습니다. 너 선우니? 내 딸 선우 맞지? 너 혹시 우리 집 앞에 온 적 있지 않아? 이제 알아보세요? 저는 눈물을 쏟으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었죠. 선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하다. 너를 못 알아봐서. 버린 딸년 얼굴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랑 저를 또 헷갈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여자 제 남편의 전처거든요. 그거 따지러 온 거예요. 엄마 보러 온 게 아니라. 저는 유언장을 침대 위에 던졌고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입을 여셨죠. 내가 전에 널 몰라본 건 맞아. 근데 그 여자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네 남편한테 준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내 딸인 네 앞으로 모든 걸 지급한다고 해놨어. 영상 촬영까지 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못 가져간다는 말이지. 그럼 왜 그걸 줬어요? 확실한 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너한테 내가 해준 것도 없잖아. 가는 길에 네 인생에 방해되는 건 다 치워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선호야, 지금이라도 이야기 좀 들어주지 않을래? 고아였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한 후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일을 완전히 그만두면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게 됐죠.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탓에 유산을 하게 됐고 뒤이어서 저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아이를 잃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유명한 절의 스님에게 이름을 받은 게 바로 선호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더군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저에게 남자 같은 이름을 준 거였죠. 그런데 네가 많이 아팠어. 망망모세포종이라는 소아암에 걸리게 됐지. 그때 넌 막 태어났을 때였고 난 너를 살려야 했다. 그때 내 선택은 그게 최선이었어. 날 아빠한테 맡긴 거요? 그래. 엄마는 고아였거든. 신용도 담보도 없어. 널 치료하려고 사채까지 손을 댔다. 그리고 난 그걸 갚아야 했어. 그렇게 몇 년을 이 집 저 집 떠들면서 파출부 일을 했고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 다른 일까지 했지. 그럼 재호는 뭐예요? 그 사람 집에서도 파출부를 했어. 지금은 먼저 가고 없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재혼하고 널 데리고 와서 같이 키울 생각이었지. 근데 나한테 널 강제로 데리고 올 힘이 없었어. 너희 아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어머닌 제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저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에 재혼했던 남자가 파킨스병에 걸리는 바람에 상황도 나빠졌다고 했죠. 또한 제가 대학을 다닌다며 아버지는 돈을 계속 뜯어냈고 저와의 만남조차 허락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간 어머니는 없는 돈에서도 늘 제 양육비를 주고 있었다고 했죠. 저를 버리고 간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집을 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가출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에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구나 일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주기적으로 돈이 생기는 것도 의심이 됐죠. 결국 어머니가 보낸 양육비로 그들이 먹고 자고 입으면서도 저를 구박했던 거였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서 살았던 어머니를 비난하면서요.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힘겹게 자신의 몸을 일으켜 저와 눈을 마주쳤죠. 그리곤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 양발 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좀 더 빨리 찾으려고 했는데 너한테 줄 유산 정도는 벌어서 네 앞에 서고 싶었어. 정말이야. 아니지. 그것도 핑계지. 네 앞에 서는 게 무서웠다. 너무 무서웠어. 미안해, 선우야. 우리 선우 신발을 하나 사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그럼 사줘. 사주려면 살아야겠지. 살아서 갚으라고. 갚고 떠나라고. 유산 같은 걸로 퉁칠 생각은 하지도 마. 나 엄마 용서 안 해. 무슨 이유가 됐든 엄마 역할 똑바로 해. 알았어? 약속하라고. 예전에 약속 못 지켰으니까. 제가 울면서 소리를 치자 어머니는 무너지듯 제 품에 안겼죠. 그걸 기억하고 있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눈물을 대충 훔치며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엄마도 기다려. 내가 금방 다시 올 거니까. 알았어? 약속해, 안 죽는다고. 알았어. 엄마 기다릴게. 근데 어디가? 이혼하고 올 테니까 딱 기다리라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오로지 이혼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진성이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주장을 하는 게 맞을까 싶다가도 친아빠와 떨어뜨려 놓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의 문제처럼 명확했다면 전 반드시 그 아이를 데리고 왔겠지만 남편의 경우는 달랐으니까요.
그럼에도 이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가는 길에 그 여자를 불러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처럼 웃는 여자에게 다 알고 있고 그쪽이 전처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래서 뭐? 알았으면 어쩌라고. 야, 원래 네 자리 아니었어. 어디서 본처 행세야? 그래, 내가 전처다. 그리고 우리 진성이의 친엄마지. 너랑은 수준이 달라, 알아? 이봐요. 당신이 우리 진성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어요. 애를 방치하고 술 먹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사람들이랑 놀러나 다녔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뭐 네가 도덕 선생이야? 뭔데 날 가르쳐? 그래서 뭐 지금 애가 똥을 못 가리니? 다 큰 애가 너보다 날 더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알았다니까 길게 말할 것도 없지. 재산 분할 싹 다 하고 갈라서. 우리도 미련 전혀 없어. 없겠죠. 그래서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르면서 날 기만했겠죠. 불륜? 웃기네. 내 입장에선 네가 불륜이야. 네가 상간녀고. 내가 치료센터 좀 다녀오고 이혼하고 잠깐 딴살림 좀 차렸었다고 네가 진짜 본처라도 되는 줄 알아? 결국 넌 우리 가족 사이에 낀 불순물이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 남편 너 여자로 안 보인다고 했어. 뭐라 그랬더라? 애 봐주는 여자, 집안일 해주는 파출부로 생각한다고. 그럼 그쪽은 사랑이고? 당연하지. 나랑은 7, 80대에도 완전히 사랑일 거라고 했어. 내가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맛이 있다고 하더라. 나랑 살면 그렇게 웃을 일이 많다고. 그러니 이혼해. 우린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아들도 이제 내가 잘 키울 수 있고 이제 누워서 똥은 안 싸잖아. 저는 그 여자와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참고 말하지 않았던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 알려줬죠. 여자는 사색이 되더니 바로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까지 저희가 있는 곳으로 쫓아왔더군요. 오해야 여보. 선우야. 내가 이 사람이 전처인 걸 말 안 한 건 그냥 그게 엄마한테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상한 핑계는 대지 마. 그리고 병원 휴게실에서 두 사람이 떠들던 그 계획도 다 알고 있고 나인 척하고 엄마 유산을 당신 앞으로 돌리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변호사 공증 끝낸 유언장은 따로 있고 그 종이 쪼가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저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종이를 눈앞에 들어 보이고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줬죠.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이혼이야. 어디 한번 두 사람 잘 살아봐. 톡톡 쏘는 사이다 먹으면서. 아, 근데 사는 건 아마 고구마일 거야. 코인으로 재산 다 털어먹었다며? 잘해봐, 아등바등. 여보 안 돼. 아니야, 내가 미쳤었어. 제발 이러지 마, 어?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저는 아들 진성이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아들은 제 말을 믿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제가 과거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다고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성이는 제가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 친엄마를 밀어낸 여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녹음한 걸 들려줄까 싶기도 했지만 자신의 친아빠에 대한 기억도 안 좋게 바뀔까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마무리되고 바로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왔고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죠. 도착하니 긴 의자에 입술이 터진 영옥 씨와 눈이 퍼렇게 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있는 제 아들 진성이가 눈에 들어왔죠. 진성이 역시 꼴이 엉망이었어요. 너 괜찮아, 아들?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저 인간들은 왜...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남편과 영옥 씨를 쓱 보던 경찰이 말했죠. 집에서 폭행이 오간 모양이더라고요. 저쪽에서는 아들이 문제아라고 하고 아들은 저분들이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엄마예요. 진성이 엄마예요. 그때 간이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발끈하며 반박했습니다. 개모지, 네가 엄마야? 내가 진성이 엄마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문제아가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성큼성큼 그 여자 앞으로 가서 여자의 뺨을 때리곤 말했죠. 내 아들이야. 진성이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너 따위가 함부로 입에 올릴 아이 아니야. 내 아들이 문제아라고 또 떠들어봐. 아주 입을 찢어버릴 테니까. 경찰은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영옥 씨는 참지 않고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진성이가 그 팔을 잡고 뒤로 밀어버렸죠.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전 그 말에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아들을 끌어안고 말렸는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이 여자가 왜 엄마야? 친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때려! 그럼 난 계속 신고할 거야. 그리고 나도 때릴 거고. 아빠가 날 감당할 수 있겠어? 난 점점 커지고 강해지겠지만 아빠는 늙기만 하겠지. 지금은 날 때리고 막을 수 있어도 나중에도 그럴까? 서류상으로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 나한테 그러면 그럴수록 난 더 사고 칠 거고 당신들 용서 안 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나 이제 다 알아. 내가 내 귀를 똑똑히 들었으니까. 당신들은 내 부모도 아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 엄만 이 사람 하나야. 아들은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며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고 저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동시에 두 사람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한복판에서 최악의 상황이긴 했지만 저는 저를 위해 싸워준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간에 했던 마음고생이 한 번의 보상을 받아도 그보다 기쁘진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양육권은 다시 가지고 오진 못했어요. 이미 이혼을 했고 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으며 제가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일까지 그만두면서 더욱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과 그 여자는 진성이를 포기할 마음도 없었죠. 포기를 안 하는 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제게 돈을 좀 얻을 수 있나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도 양육권 포기할 테니 유산을 받으면 좀 달라는 말도 했었죠. 저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걸 반대한 건 진성이었습니다. 엄마, 그 인간들한테 10원도 줄 생각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나 믿어줘. 그래도 그냥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너한테도 이 상황 굉장히 안 좋아. 마음이 다친다고. 아니야. 어차피 그 사람들 나 못 버텨. 나 10대야. 그것도 중학생이고. 그리고 내 마음은 좀 다쳐도 돼. 엄마 의심하고 미워했던 거 그걸 생각해도 난 그래도 싸. 아들이 자세히 알려주진 않았지만 남편과 진성이의 친모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진성이가 저희 집에서 지내도 아무 말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1년 정도 흐른 뒤 결국 양육권 재협의를 통해서 아들을 온전히 제가 데려올 수 있었죠. 당연히 돈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진성이가 어떤 짓을 했는진 모르지만 오히려 속이 후련해 보일 정도였죠. 그런데 딱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이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어머니였지만 결국 병을 이겨내지 못했으니까요. 아들은 울고 있는 저를 달래줬죠. 엄마 괜찮아. 할머니 이젠 아프지 않으실 거야. 엄마가 행복해지는 거 그게 유언이셨으니까 내가 앞으로 엄마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우리 아들. 엄마도 우리 진성이 위해서 더 힘낼게. 그때 진성이가 없었으면 저는 그 시기를 잘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서 죽도 끓여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위로를 해줬죠. 어린 시절 쌓였던 오해로 인해 원망만 했던 어머니의 죽음에 저는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진성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늘 제게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게 어떤 말을 할진 알았습니다. 네 탓이 아니다. 넌 그저 어렸고 몰랐다. 어머니의 딸인 동시에 진성이의 엄마였기에 저는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만간 저희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진성이도 이전과는 달리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할머니 때문인지 아님 제가 어릴 때 아팠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뭐든 저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려고 해요. 그리고 소망합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적어도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재앙이 되지 않길 말이죠. 저 앞으로는 더 좋은 엄마가 돼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하라고 응원과 조언 좀 해주세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